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에 뜰 락강 정신분석의 영어 해설. 오늘은 욕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욕망은 락강 정신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는 락강의 유명한 명제는 인간 주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욕망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노트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는 wish지만 desire로 락강은 보고 있습니다. 락강의 사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이 바로 욕망입니다. 락강은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피노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욕망은 동시에 인간 실존의 핵심이고 정신분석의 중심적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무의식적인 욕망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무의식적 욕망을 말합니다. 의식도 욕망합니다. 그러나 무의식도 욕망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자아의 지각을 통해서 욕망하지만 무의식은 결여를 통해서 욕망하는 것이죠. 무의식적 욕망은 전적으로 성적이다. 섹슈얼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섹슈얼리티를 지향한다는 것은 무의식적 욕망은 극락의 쥐상스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극락의 쥐상스. 근데 또 다른 포괄적인 욕망은 배고픔인데 이것은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포괄적인 욕망은 배고픔이다. 극락의 쾌락을 지향하는 것이 무의식적 욕망인데 섹슈얼리티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쥐상스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배고픔이다. 근데 그것은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표현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표현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 즉 섹슈얼리티의 욕망 안에 은근히 숨어 있는 것이죠. 배고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갈증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존재예요. 이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것, 이게 인간 본질이죠.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망, 이것들을 다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실존적 배고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존적 갈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명확히 표현되지 않고 섹슈얼리티적 욕망 안에 은근히 숨어서 작동합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목적은 피분석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의 진실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발화로 표명되었을 때 가능하다. 욕망의 인정은 그것이 요구라는 즉 발화로 자신의 욕구가 표현됐을 때만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표명되지 않으면 욕망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표명하십시오. 발화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말해지지 않은 욕망은 욕망이 아닙니다. 말해지지 않은 욕망은 나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욕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욕망이 있다면 무의식적 욕망에 대해서 뭔가 지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로 하여금 이 욕망을 이름짓고 표명하고 실존하도록 주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합니다. 이 주체의 욕망을 무의식적 진실로서의 욕망을 이름짓고 명명하고 표명하고 말로 표현하고 실존하도록 주체를 가르친다. 욕망하고 이 이름짓고 표명하게 되면 이게 실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의 실존, 욕망에 대한 명명, 욕망의 표명, 발화, 욕망의 실존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체는 그의 욕망을 인정하며 이름 붙여야 한다. 이것이 분석의 유효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명명함으로써 주체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현존을 창조하고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주체의 생산, 주체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진실이라는 것, 무의식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락강의 의미에서 그 무의식의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있는 어떤 것을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르고 있던 어떤 것을 찾아 들어가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의 진실, 즉 욕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을 만들어내는데 아무 욕망이나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니죠. 내 무의식이 매력있게 느껴지고 매력있게 끌어당기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새로운 현존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주체이죠. 그러나 욕망이 발화 속에서 어디까지 표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욕망과 발화 사이에 양립하기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양립하기 어려움 때문에 무의식의 환원 불가능성이 설명된다. 욕망이 발화될 때 그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갭이라는 것은 환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라는 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욕망이 있고 그것이 발화될 때 그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것은 환원 불가능하다. 즉 금지된 영역이고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언어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욕망에 대한 진실이 어느 정도 모든 발화에 표현된다 하더라도 발화는 욕망에 대한 모든 진실을 결코 표명할 수 없다.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발화가 욕망을 표명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남겨진 것, 즉 잉여가 있으며 이는 발화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이게 바로 결여죠. 욕구는 순수한 생물학적 본능이며 유기체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식욕이며 충족되었을 때는 잠시지만 완전히 사라진다. 인간 존재는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서 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대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타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음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욕구는 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이 욕구는 이중의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죠. 욕구를 표명하는 기능과 사랑을 위한 욕으로서의 기능입니다. 대타자는 주체가 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대상, 즉 젖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주체가 갈구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구 마이너스 욕구는 반드시 결여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욕으로 표명된 욕구가 충족된 후에도 요구의 다른 측면인 사랑을 위한 갈구, 사랑을 위한 배고픔, 사랑을 위한 갈증은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이 자녀가 바로 욕망이 된다. 욕망은 욕구로 충족을 위한 식욕도 아니고 사랑을 위한 요구도 아니며 욕으로부터 욕구를 뺀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욕망은 욕구를 표명함으로써 산출된 결여, 잉여, 이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욕망의 압력은 한결같으며 욕망은 영원한 것이다. 욕망의 시련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욕망을 재생산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변증법에서 반드시 욕망이 실현되는 때에는 주의상수와 함께 결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결여가 다시 욕망의 변증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재생산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결여가. 욕망과 욕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과 욕동은 모두 대타자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욕망은 하나인데 욕동은 여럿이다. 즉 욕동들은 욕망이라고 하는 단일한 힘의 특별한 부분적 표출이다.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부분적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의 대상은 타대상, 소문자 대상 A라고 하는 거 하나지만
다양한 부분 대상들에 의해 여러가지 부분 욕동들로 표현된다. 욕망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현실계, 상징계에서 소문자 대상 A라고 하는 실제의 아바타, 현실적인 아바타들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상징계적 욕망과, 그리고 소문자 대상 A라고 하는 실제를 지향하면서 그 대상에 도달하지 않고 대상을 회귀해서 다시금 결여로 들어오는 욕동, 충동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예. 타대상, 즉 소문자 대상 A는 욕망이 지향하는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원인이다. 욕망은 대상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결여에 대한 관계다. 인간의 그 무의식적 욕망은 대상에 대해서 관계하는 게 아니라 결여에 대해서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내 결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욕망의 대상이 결정될 것이죠. 상징계적 현실계에서의 욕망의 대상이 결정될 것이고, 욕동, 충동의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충동의 방향성. 욕망은 본질적으로 대타자의 욕망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이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욕망임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해결적 용어로는 인정투쟁이 되겠죠. 모든 인간적인 인류 발생적인 욕망은 궁극적으로 인정을 위한 욕망의 기능이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인데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 욕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커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의 우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인정의 대상,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우상화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인 인간 주체의 본질, 에센스, 본질에 이와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첫 번째 시기인 주체가 어머니를 위한 남근이 되고자 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 어머니의 딸랑이, 어머니의 남근, 상상적 남근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인정을 투쟁이에요. 인정을 위한 투쟁. 엄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주체가 욕망하는 것은 대타자의 위치로서이다. 즉 주체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욕망한다. 이 결과는 사람의 욕망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욕망된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상을 욕망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물 자체의 내재적 매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욕망된다는 사실이다. 대타자의 욕망은 따라서 대상들을 등가지고 상호 교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상 자체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욕망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체로 하여금 그 대상을 욕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진실로 원해서 욕망한다기보다도 또 그 대상에 어떤 귀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많은 이 세상의 대타자들이 그 대상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거. 이건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도 욕망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의 특정한 대상의 특수한 의미를 감소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대상의 존재를 무수히 볼 수 있게 해준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욕망하는 대상이 하나였다면 이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 제한된 대상을 모든 사람이 다 욕망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상의 존재는 무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대상은 소문자 대상 A가 아니라 소문자 대상의 아바타로서의 A죠. 대상이죠.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코제브가 얘기했습니다. 욕망의 이런 보편적인 모습은 특히 히스테리 환자에게서 분명해집니다. 히스테리 환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떠받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히스테리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욕망의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대타자의 위치에서 욕망하는가를 찾아내는 일이다. 욕망은 대타자를 향한 욕망입니다. 근본적인 욕망은 원초적 대타자인 어머니를 향한 근친상간적 욕망입니다. 어머니와의 그 향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섹슈얼리티, 어머니와의 쥐상스를 향한 욕망, 이것이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된 욕망이잖아요. 더 이상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문자 대상 A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어떤 다른 것을 향한 욕망인데,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욕망의 대상은 끊임없이 지연되고 그런 까닭으로 욕망은 환유이다. 욕망의 대상은 끊임없이 지연돼요. 왜 그럴까요? 이 욕망의 대상은 금지된 대상이고 접근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상을 향한 욕망의 변증법은 하나의 환유 과정이 되겠죠. 끊임없이 돌고 도는 원한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은 처음부터 대타자의 영역, 즉 무의식에서 출현한다. 락강의 구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욕망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욕망은 본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망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주체들의 감지된 욕망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구성한다. 대타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첫 번째 사람은 어머니인데 맨 처음에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에 좌우된다. 아버지가 법을 가지고 어머니를 거세함으로써 욕망을 표명할 때 비로소 주체는 어머니의 욕망이 부리는 변덕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버지의 법이 어머니를 거세시켜요. 어머니를 박탈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거세함으로써 아버지의 욕망이 표명될 때 비로소 주체는 어머니의 욕망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의 욕망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욕망을 동일시하고 그 욕망을 비트는 것이 바로 주체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욕망이 돈을 향한 욕망이라면 아들의 욕망도 돈을 향한 욕망이 되겠지만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욕망을 수용하지만 아버지의 욕망을 100%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서 따르는 것이죠. 이게 주체의 독특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그래프는 오래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연. 락강은 순수한 의미의 우연성이란 오로지 실제계에만 존재하며 상징계에서는 순수한 우연과 같은 그런 건 없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종류의 우연을 구분합니다. 오토마토는 일반적으로 이 세계의 우연한 사건을 지칭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연을 말하고 튀케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의 원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강은 오토마톤을 능기의 그물망으로 재정의하고 그것을 상징계에 위치시킵니다. 이는 주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능기의 강요가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주체가 결정되려면 능기의 강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능기가 계속해서 요구돼야 돼요. 능기가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능기가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토마토는 진실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오로지 실제계만이 진실로 자의적인데 실제계는 오토마톤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오토마톤은 상징계에 소속됩니다. 그러나 튀케는 실제계에 소속되죠. 실제계는 락강이 실제계와의 조우라고 재정의한 티세와 제휴하게 된다. 티세, 즉 튀케는 따라서 실제계가 상징계로 침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를 결정해주는 상징계 구조인 오토마톤과는 달리 튀케는 순전히 자의적인 것이며 상징계의 결정을 넘어서 있다. 주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깨우는 것은 문 밖에 놓고이며 좀 더 고통스러운 차원에서는 외상이다.
외상적 사건은 실제계와의 조우라서 의미화와는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티세는 실제계로부터 나의 상징계에 침투하는 외상 또는 고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토마톤은 반복입니다. 능기의 반복, 언어의 반복, 행위의 반복, 습관의 반복, 어떤 반복을 오토마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마톤은 강박적인 어떤 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하는가, 이것이 오토마톤이에요. 내가 무엇을 반복하는가, 이것이 바로 현실 상징계 속에서 나 자신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튀케라는 것, 티세라는 것은 실제로부터 자의적으로 이 상징계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토마톤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실제, 즉 튀케가 실제계로부터 나의 상징계에 침투해서 나의 상징계를 와해시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와해된 상징계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상징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상징을 얻을 때 그 실제적인 상징이 튀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새로운 상징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계적 상징계. 그것이 바로 이 튀케를 이기는 그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